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진행 안내를 맡은 서울시 어르신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기획운영국장 임지민입니다. 오늘 9월 24일 좋은돌봄 국회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 노동의 재조명과 사회적 지원 방안 좋은돌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과 서울시 어르신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공동주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여는 말씀으로 자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인사 말씀이 예정이 됐었는데요. 국회 본회의로 인해서 오시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는 말씀으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네, 큰 박수로 앞으로 좀 모셔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남인순 국회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석재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 토론에 참석해 주신 김종진 연구위원님, 송영숙 상임이사님, 이은희 협회장님, 하석철 연구위원님, 그리고 복지부의 김성훈 사무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코로나 시기에 돌봄 노동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토론회로 기획이 됐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사회 전반이 구조 변화를 지금 실행하는 속에서 그러면 돌봄 정책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사실 돌봄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필수 노동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절감하고 있지만 감염의 위험과 또 한편은 실직, 이런 소득 감소, 이런 코로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돌봄 노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또 이런 돌봄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떠할지를 오늘 살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고 계신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장님도 같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10년이 지났지만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바뀌어야 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바꿔 나갈 법제도 개선을 더 이상은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 어르신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 주최해 주신 국회의원님들은 도착하시는 대로 저희가 인사 말씀과 소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고 계신 경남 중부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그리고 서울 지역의 서남, 동북, 동남 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지역의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온라인으로는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200여 명의 선생님들께서 함께 토론회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전체적인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박기남 선생님을 자장으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박기남 선생님께서는 현재는 한국여성연구소의 이사님이시고 전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장님이십니다.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 노동의 재조명과 사회적 지원 방안 좋은 돌봄 국회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기남입니다. 먼 길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같은 한 자리에서 의미 있는 토론을 하게 돼서 정말 시의적절하고 의미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국가 안보의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국가 안보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군사 안보가 생각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가가 뭘 해야 됩니까?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 뭐 K 방역에 되게 대한민국 정부가 힘을 쓰고 있고, 우리가 항상 선진국 벤치마킹을 했는데 방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되게 선진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국가가 총력을 기울인다면 저는 돌봄 노동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사회 여론을 조성하고 또 압력을 넣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경숙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장은 멈출 수 있지만 돌봄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필수 노동으로서의 돌봄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하고 또 노동권을 보장하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좋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필수 노동으로서 돌봄 노동을 오늘 재조명해 보면서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12년 동안 계속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실행돼 왔는데 그것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또 저희가 시작은 사실은 시장화, 돌봄 노동을 이제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나마 그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의 공공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 지원 센터의 성과를 통해서 오늘 좀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도출해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시간은 사실 2시간이 넘어가면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괜히 악역을 좀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발표와 5분의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석재은 교수님과 최경숙 센터장님이 25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분 하신다 생각하시면 25분 될 것 같고요. 토론자분들은 7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조금 전략을 해주시면 토론자분들이 한 10분 정도씩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제가 사실 사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2분의 발표가 정말 정말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석재은 교수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 노동자의 재조명과 사회적 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발제를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리를 좀 더 의미 있게 만드는데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새삼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 하나하나에 굉장히 좀 감사해 하고 있고 그 가치를 깨우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봄을 사실은 필수적인 이 정말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깨우치곤 있지만 사실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보상하고 그다음에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새롭게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바꿔 나가야 될 사회 가치, 사회 규범 그리고 사회 질서, 사회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 돌봄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발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돌봄 노동자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돌봄 노동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필수적인 돌봄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만큼 치하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기가 우리가 항상 사회에 숨겨진 단면을 드러내듯이 돌봄 노동자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흡사 울리백이 통찰했었던 위험 사회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삶에 위험이 파편화되고 유동화되는 위험의 개인화가 전면화된 노동 현장이 돌봄의 현장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험이 개인의 몫으로 전가되고 이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회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개인의 몫으로 전가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진에 대한 노고는 굉장히 치하를 하고 그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봄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을 동시에 같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돌봄을 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려진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외국에서 굉장히 참혹한 그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시신의 무더기가 켜켜이 쌓여져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요양원에서의 노인들이 죽어가는 것도 봤었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의 코로나의 그 사망자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또 사망자의 20%에서 50%가 요양원에서 발생한다는 엄청 무시무시한 기사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비껴나가 있고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안도를 하고 있었지만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5월 말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도 요양시설에서 집중적으로 이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고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망자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감염 위험에 노출돼서 계속 그래도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돌봄 노동자입니다. 김창엽 그 서울대 그 보건대원의 김창엽 교수님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이 감염병 전파와 확산의 구조와 메커니즘은 한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코로나19는 이 사회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위험 노출이 불평등하고 또 위험으로 인한 영향도 불평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많이 인용됐었던 그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이 코로나에서의 그 4가지 노동 그 분류를 했었던 걸 봤었는데요. 우리가 뭐 택배 노동자라든지 보건의료 노동자 그리고 이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필수 노동을 해야 되는 필수 노동자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건 감염 위험에 대한 감당은 돌봄 노동자 개인의 몫이었고 이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인 보상은 부재했다라는 거고요. 코로나19로 일시에 증가한 돌봄 서비스 계약 해지는 재가에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을 크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잠잠 해지까지 나오지 마라 이런 이제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는 돌봄 노동이 필수적인 노동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높은 감염 위험 그리고 불안정 노동을 돌봄 노동자가 홀로 감당하는 이런 취약성과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게 된 것은 이 필수적인 재활로서의 돌봄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성별로 편향되게 배분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도 여성 의존형 돌봄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은 돌봄의 필수적인 특성을 확인해 준 동시에 중증적이고 다각적인 취약성을 지닌 돌봄 노동자의 모순적인 특성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돌봄은 누군가가 골치 아프지 않게 처리해줘야지 되는 처리해줬으면 하는 그래서 누가 이 돌봄을 책임져 왔고 또 어떠한 조건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애써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는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자가 안녕한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굳이 알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이 돌봄 노동자의 취약성을 구성하는 돌봄 노동의 중증적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돌봄 노동자의 취약성을 구성하는 것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돌봄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많은 돌봄들이 비가시적인 영역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돌봄 노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사실은 돌봄을 또 전담을 많이 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으로 이런 식의 돌봄의 비가시성이 우리 사회의 돌봄에 대한 부정의한 정당하지 않은 자원 배분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젠더 불평등입니다. 젠더 불평등이 깔려있는 사회 구조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에서 젠더 평양적으로 돌봄 노동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돌봄 노동자의 취약성으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돌봄 노동 자체가 비표준화되어 있고 아직도 전근대적인, 그러니까 근대적인 돌봄 노동으로서 합리화된 돌봄 노동으로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 또한 전근대적인 돌봄 일자리의 문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가 많이 결합이 되면서 돌봄 노동자의 취약성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돌봄의 비가시성과 부정의한 자원 배분을 통해서 이 우리가 보여 있지 않았던 가부장 체제 안에서 이 시장을 통해서 획득한 자원 그리고 반면에 이 돌봄에 대한 그 것들은 이 가구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자원 배분의 문제에서는 표면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생산 단위의 부속물로 취급되고 그러면서 이 돌봄은 분별적으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부정의한 자원 배분에서의 배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실 돌봄은 여성들이 사실은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돌봄 노동에 대한 평가도 결국은 젠더 코드화돼서 가치 평가절하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돌봄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완전한 시민으로 포섭되지 못하는 그래서 시민권의 어떤 사회적으로 사회권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도를 통해서 돌봄의 사회화를 시켰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효율성 가치에 동원이 돼서 그 속에서 희생당하는 것은 돌봄 노동자의 몫인 그런 상황으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 노동이 근대적인 표준화된 노동의 특성을 가지지 못하고 미분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돌봄 직무에 관한 표준화 수준이 낮고 대체 불능성도 낮고 이렇게 되면서 이 정근대적인 돌봄 일자리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돌봄 기관에 소속된 조직 노동자로서 관리되고 규율되기보다는 개별 독립 호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홀로 일단 돌봄을 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 표준화된 직무를 재생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관계적인 친밀성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영역에서 이 가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거리 유지와 전문적인 어떤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평가를 뭐 OECD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ILO에서도 이제 최근에 더 관심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과 사회 보장, 그리고 일자리로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대표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사회적 평판이 낮고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경제적인 보상에서 저임금과 낮은 사회 보호, 그리고 또 숙련 향상성과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도 경력 인정 일단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일자리로서의 어쨌든 매력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근무 조건이나 작업 환경의 경우에도 재가랑 시설은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재가의 경우에는 적정 근무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성폭력과 감염 위험 노출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6번째로 참여와 관계의 측면에서도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고 좀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들이 그럴 수 있는 통로와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돌봄 노동자의 이런 취약성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낸시 프레이저라는 이 유명한 페미니스트이면서 철학자이면서 한 분이 정의의 기준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정의의 기준에 3가지 스케일을 분배, 그리고 인정, 대표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돌봄에 적용을 해봤을 때 이 재분배와 인정과 대표성들이 확보가 됐을 때 돌봄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비슷한 관점에서 ILO도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대표성을 얘기를 했고요. 적절한 리워드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우리가 인식하고 돌봄 노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하는 것들이 이 여러 정책의 영역에서 케어 정책뿐만 아니라 거시 정책과 사회 보장 정책과 노동 정책과 이민 정책까지 포함해서 이 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이 이루어질 때 그야말로 괜찮은 케어웍과 케어 잡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단 사실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돌봄에 대한 노동에 대한 평가 절하가 이루어진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것들이 조금 더 이제 전면화돼서 우리가 같이 보편적으로 이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와 정책의 개선만으로는,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돌봄을 우리 사회의 정치의 주요 아젠다로 중심 테이블에 갖다 놓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낸시 프레이저가 얘기했었던 대표성, 그래서 정치적인 정의를 대표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정치적 부정의는 대표 불능이다라고 했었던 말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회 돌봄에 대한 질문의 틀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우리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걸 인정하고 돌봄 책임을 좀 더 민주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 문제 자체를 정치적인 중심 테이블에 놓고 공공 아젠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 정책 결정의 대상자 그리고 또 노동자가 같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공성을 담보해내는 것이 결국은 돌봄 노동에 대해서 적절한 사회 가치의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속에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할당 규모 자체가 커지고 괜찮은 일자리와 결국은 선순환의 돌봄 경제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의 이 개선의 통로가 있다라고 하면 고용 안정성일 것 같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정책으로의 혁신을 꾀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 이제 돌봄 정책의 예를 들면 핵심이 되는 가장 이제 많은 돌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장교양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이제 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장교양 정책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정책을 어떻게 혁신했을 때 고용 안정성의 확보가 가능한가? 지금 현상은 기관이 서비스 인력을 단순 중개하고 호출 노동에 대해서 단순히 서비스 그 대상자와 서비스 노동자들을 매칭해 주는 거에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관이 소속 직원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서비스 제공의 전체적인 과정을 적극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비스 수가 제공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실제로 급여 제공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운영 방식은 상근 월급제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선 근로계약과 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맞춤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기관이 서비스를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 저는 이 지금 현재의 서비스 공급 체계가 좀 더 규모화되고 그다음에 이 통합 재가 서비스 기관으로 이 재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지금 단종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복합 서비스가 가능한 재가 서비스 기관으로 재편이 되고 그 속에서 이 기관들이 돌봄 노동자의 그 상근 그 정규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도입을 통해서 공공직역의 기관에서 고용 안정성이나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의 이런 접근들이 단순히 그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된 직고된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만의 복지를 그리고 임금 처우를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는 데 그쳐서는 이 공공성의 목적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것이 민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 고용 안정성으로 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돌봄 노동자의 적정 처우 보장. 일본의 세스타미 교수는 이 돌봄이 굉장히 총합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돌봄 이 노동자가 안심하고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와중에 정말 이 돌봄이 핵심 공공 서비스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의 조치들이 지금 각국에서 사실은 모색이 되고 있고요.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 현재 일단 그 돌봄 노동자 임금 수준이 생계형 그 풀타임 기준으로서는 생활보장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서비스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돌봄 노동자의 임금이 지금 현재는 그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출비율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가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페이퍼에만 담겨놨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급휴가가 사실은 돌봄 노동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유급휴가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의 안정성과 직장으로서의 전속성과 상근 근로자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 유급휴가권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 지자체 차원이든 사회적 공제제도든 아니면 여러 가지 유급휴가 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안을 해서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 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권의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같이 행사를 주최하는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건강권 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특히 교육권 보장은 역량 강화를 위한 특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들이 쉼터나 이 본관을 통해 가지고 형성이 되고 소규모의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교육들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공적 인프라, 아까 돌봄의 공공성이 유일하게 거의 보장된다라고 보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 곳을 통해서 돌봄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의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 법제도화를 통해서 법정 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방향으로 이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근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일단 돌봄 노동자의 업무 환경과 근로 실태 조사가 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또 감염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방역 외에는 매뉴얼을 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 산재 보상에 대한 돌봄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산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근거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돌봄 일자리 근대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리고 현대화를 위한 그리고 를 위한 여러 이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필수 노동자라는 말은 어쨌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돌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원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효율성의 잣대뿐만 아니라 돌봄이라는 그 특성상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이 복지가 제대로 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혁신이 이번 기회에 논의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도 너무 잘 지켜주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를 잘 해주셨죠? 네, 석재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공수거라고 막 필수 노동이라고 립서비스로 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호장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거의 몸으로 그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 돌봄 노동이 왜 취약한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아마 이제 이후에 토론 제가 따로 정리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토론에서 각각의 그 이슈 7개로 정리해 주신 것들을 아마 토론에서 다시 또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는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이 돌봄에 대해서 효율성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 네, 그렇게 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순환의 돌봄 경제 생태계 구성을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최경숙 센터장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 노동의 실태와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25분을 넘기지 않으시는 걸로. 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돌봄 노동 실태와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인데요. 서울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노동이 필수 노동인 측면은 앞서서 석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말 저도 마음속으로부터 많은 울림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동안 그림자 노동으로 여겨졌던 돌봄 노동이 수면에 드러났고요.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사실 요양보호사나 돌봄 노동자들은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고밀도 고밀착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건강과 안전이라는 중요한 중체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아까 장기요양 서비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양원뿐만 아니라 재가 서비스를 하는 방문 요양의 경우도 이 감염의 위험에 늘 직면해 있고요. 옆에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사망자의 94%가 60세 이상입니다. 이러한 고령자를 돌보는 돌봄 노동자들은 책임감도 더더욱 요구가 되고 그만큼 업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쭉 보는 두 가지 측면의 피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염병 확산에 굉장히 취약한 일자리라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방문 돌봄 노동자들은 고립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1대1로 가정에 가서 재가 서비스를 하는 방문 노동자들은 누구한테도 이런 어려움을 같이 나누기 어렵고 이러한 고위험 고스트레스 업무로부터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원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말 절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만나서 지지받고 그리고 울타리가 되고 이랬던 모든 교육과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들이 중단된 상태에서 고립감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전국에 45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중고령 여성의 요양보호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 조건을 보면 평균 임금이 장기요양 요원이 122만 원이고 방문 요양 90만 원입니다. 저임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고 1호부터 돌봄 노동자에 대한 평가는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로 평가를 받고 있고 대표적인 여성 집중 일자리,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노동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일한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직업적 전망을 갖기도 어렵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인력 공급 부족, 결국은 돌봄 사회 유지 자체에 대한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피해 실태를 저희 센터에서 4월 달에 일주일간 조사를 해서 3,400명 조사를 했는데요. 피해 실태를 보면 좀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714명, 20%가 일자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고요. 중단 기간도 44.5%가 한 달 이상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직과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일자리 중단 사유예요.
본인들의 자발적인 거는 본인 의사는 17%밖에 안 되고요. 이용자나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말라고 해서 일자리 중단된 게 74%, 기관의 요청 8.7%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단됐을 때 72%는 무급의 대기 조치 상태였고요. 일부는 자발적인 퇴사를 강요받거나 기관의 일방적인 해고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감염 위험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요양보호사에게 마스크는 보호구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산업안전 보건 조치상에 줘야 되는 보호구인데 마스크 의무는 지정이 돼 있어요. 마스크 써라. 지침으로 돼 있지만 이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로 대부분 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저희 지원센터를 통해서 5차례 공적 마스크를 배포했습니다만 대부분 전국상 저희가 알아봤을 때 지급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현재는 충분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적어도 필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보호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절반 이상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자리 중단 소득에 대한 불안과 감염에 대한 불안 두 가지 요소를 안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는 실제 갑자기 오전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오지 마세요, 이런 문자나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착용 안 했다고 신고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한 자치구에. 그래서 다 써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조치를 하라고 이제 자치구에서 내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개인의 비용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대로 착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코호트 격리도 굉장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권리 침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코로나 피해와 그 돌봄 노동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의미는 이렇게 4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어떤 활동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게 가능할 건가,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 역할을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원센터에 대한 현황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돌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권, 재충전을 위한 건강권,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권, 가족 돌봄자 지원,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돌봄 노동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에는 이 장기요양 쪽에 일하는 장기요양 요원이 약 8만 명이고요. 그중에 7만 4천 명이 요양보호사입니다. 이 장기요양 요원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법적 근거는 서울시 조례와 또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이 돼서요. 거기 자료에 보면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게 법으로 명기가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역량 강화 교육, 건강관리, 이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요양법에 명기를 해서 장기요양 요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서울시에는 광역과 권역센터 4개와 인천, 수원, 경남 이렇게 현재 7개가 되어 있고요. 원래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는 22년까지 17개 지자체 모두 설치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와 계십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라는 측면인데요. 크게는 2가지예요. 하나는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좋은 돌봄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2가지가 저희의 사업 방향입니다.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는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교육권 사업은 앞서 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설립 초기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원이 많이 있잖아요. 500개 이렇게 넘죠 지금. 그런데 그런 교육원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차이점은 이제 분명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적기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양보호 기술만이 아니라 좋은 돌봄의 철학이나 인권, 그 노동권, 인문학 이런 좋은 돌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들이 같이 병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도 소규모 참여형으로 실제 토론식으로 실기와 실습을 같이 하면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것들로 교육을 개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돌봄 노동자 리더 양성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의 요양보호사 재교육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현재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제공됐던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별표로 돼 있는 건 저희가 자체 개발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만이 아니라 방문사회복지사 교육, 방문간호사 교육, 기관 운영자 교육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직무 역량 교육 말고 좋은 돌봄 교육, 리더 양성 교육이 같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권은요. 요양보호사나 돌봄 노동자의 주요 건강 문제는 근골격 질환하고 감정노동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가 그리고 성희롱, 폭언, 폭행,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지원센터는 설립 당시부터 근골격 질환과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돌봄 노동자 자조 모임, 동아리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한 30여 개가 서울시에서 동아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도 저희가 했었는데요. 2월부터 저희 센터에는 코로나19 요양보호사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피해에 대한 그 상담, 노동 상담뿐만 아니라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지원금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도 계속 제공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공적 마스크 배포를 방문 요양보호사 가장 열악한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심리 상담이나 실태 조사, 정책 제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노동권 사업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의식 강화하고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력 향상이 중요한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공인노무사 노무상담, 노동법 교육 그리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현황들은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원센터의 중요한 방향이자 목표인 좋은 돌봄 가치 확산인데요. 저희가 주로 했던 내용은 돌봄 현장 사례를 통해서 돌봄 노동의 가치와 좋은 돌봄 사회적 문화 확산을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9월에 만들어졌는데요. 설립 직후부터 좋은 돌봄 인식 개선 광고, 그 다음에 2월에 서울시 청책 토론회 좋은 돌봄을 말하다, 그리고 좋은 돌봄 실천 선언을 지금 석재현 교수님께서 좋은 돌봄은 우리나라에서 이론을 다 완성을 하고 현장과 함께 실천 선언까지 쭉 연구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실천 선언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좋은 돌봄 서울 한마당을 통해서 좋은 돌봄 문화 확산을 15년부터 5회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부터 좀 더 발전한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는 좋은 돌봄을 돌봄 노동자 현장으로부터 했다면 19년도에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지원센터를 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 돌봄 노동자뿐만 아니라 돌봄 가족도 소진과 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봄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쉼 지원과 힐링 휴가제로 해서 올해 6억 7천 예산으로 1,700명
대상의 여행비와 돌봄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특히 코로나 시기에 힘든 돌봄에서 쉼과 이런 걸 제공하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돌봄 가치 확산의 중요한 부분은 돌봄 당사자가 주체로서 성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활동들을 돌봄 당사자 단체들과 또 한편은 좋은 돌봄을 실천하고자 하는 좋은 돌봄 협약 장교양 기관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의 성과이고 또 한편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참여형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돌봄 노동자들에게 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돌봄 현장에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8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하라고 저희가 요구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진다고 그게 정책적인 효과를 가지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 지점에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참여하고 현장이 조직화되고 그리고 행정과 현장 그리고 저희처럼 지원센터 세 축이 같이 일치될 때에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서울시에 좋은 돌봄 정책을 제안하고 했던 부분들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권역별 자치구 요양보호사 현장 모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권역별로 모임을 하고 있고 자치구별로 모임을 해서 17개 이상이 지금 현장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현장에 기반해서 자치구 조례 제정을 진행해 왔고 현재 16개 자치구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구 지자체 차원만이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같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8년 동안에 이런 돌봄 노동자 참여형으로 저희가 같이 왔던 거에 성과로 나타난 거는 작년에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 3년간이 결정이 되고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노동권, 건강권, 좋은 돌봄, 소통과 협력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서울시 행정에서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지원센터가 중간에 현장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라는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로부터 현장 참여한 거버넌스 토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는 표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장 정책에 대한 연구 사업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 과정에 많은 전문가분들 여기 석재훈 교수님 그다음에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이 같이 결합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회 그리고 이거를 실제 현장의 상황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현장의 개선점을 만들어내는 거는 돌봄 현장 모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같이 돼서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 3년에 122억을 들여서 어쨌든 처우를 개선하는 게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어르신 돌봄 노동자 노동정준 선언문 선포가 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해온 그동안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좋은 돌봄을 위한 제안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석재훈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돌봄 노동 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됐으면 하는 부분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보장은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안전 노동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방문 요양보호사, 시간제 그리고 언제든지 끊어지는 불안정 노동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안정한 일자리와 좋은 돌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상근 월급제와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대책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간제, 방문 돌봄 노동자들은 거의 적용이 안 돼요. 소득이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떨어져서 못 받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시간제, 그 불안정 노동, 여성 집중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들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수 노동에 대한 거는 저는 돌봄 노동자 지원법이든 장기요양요원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법률이든 법과 제도로 인제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거는 장기요양 제도 개혁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문제고 이 부분을 위에 대한 건 앞서서 석 교수님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실제 질은 돌봄 인력의 양과 질에 따릅니다. 질적인 부분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양적인 부분도 시설은 인력 기준이 강화되지 않는 한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의 경우도 2인 1조로 배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증 어르신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체중 그리고 성희롱 이런 부분들에 대한 2인 1조 파견을 통해서 질 향상과 건강보험 보호가 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건데요. 앞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거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거의 의미는 사실은 이미 공적으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곳이 더 많은 역할을 더 많은 요양보호사나 그 돌봄 노동자들에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로 규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참여형 거버넌스는 좀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경남에서도 와 계시지만 그 노동 실태 조사를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노동 실태 조사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들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는 내년에 저희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처우 개선 종합 계획을 세우는 거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대한 여기 복지부도 와 계셔서 약간 부담스러울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17개 지자체에 22년까지 다 설치하는 걸로 좀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설치를 촉구하고 운영 모델을 만들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수립을 계획하는 건 지자체만 맡길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굉장히 열심히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그리고 민간 협력 이런 게 좀 원활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보도 좀 공유하고 그리고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요양보호사 성희롱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인권침해 방지 신고센터 이런 부분들도 협력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요. 연구원도 있고. 그럼 그런 자료가 지자체에서 공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는 곳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말씀드릴 건 다 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거를 짚어보고 그리고 법제도 개선도 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지원센터에 대한 역할도 재정립하고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숙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다들 시간을 칼같이 지켜주셔서 제가 약간 정리하고 있는 동안에 토론자분들이랑 발표자분들 앞으로
중간에 안 쉴 거죠. 그냥 5시에 끝내는 걸로 하고 나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부럽네요. 서울시 시민이 부럽습니다. 서울시 요양보호사 돌봄 노동자들이 좀 부럽네요. 어쨌든 그 돌봄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4개 센터가 그동안 해온 일들이 돌봄 노동자의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을 지원하는 것과 정말 기술이 아니라 돌봄 기술이 아니라 좋은 돌봄의 철학을 만들어내면서 가치를 확산시키고 그것에 저는 첫 번째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잘하기보다 이미 요양보호사 돌봄 노동자들의 주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밑으로부터의 그 거버넌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좋은 돌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대안들도 돌봄 노동자 지원법이라던가 그리고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등등의 구체적인 대안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